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4인 가정에서 자라난 막내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아버진 기술을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고 해요. 그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시간과 노력의 강도에 비해서 돈을 주시는 게 터무니없이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나중에 미래를 바라보시며 꿋꿋하게 그 나날들을 버티셨던 것이겠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찌어찌 간신히 재학하시고 졸업을 하신 것이었고 실상은 중학교까지만 나오실 뻔했었다고 들었네요.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자연스레 공부는 나중에 문제로 밀려나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간신히 고등학교를 나오실 수 있었고 그 후엔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시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내셨던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시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셨던 듯 싶어요.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일자리 한 곳에 정착을 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이죠. 내세울 학력이나 그간에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셨던 아버진 많은 고뇌를 하시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기술을 배워 두셔야겠다 생각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당신이 뭐 하나 진득하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너무 좋기는 하네. 든든해. 앞으로 우리 집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것만 같아. 어머닌 그런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항상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해오신 분이었고요. 아버지가 한참 기술을 배우러 다니셨을 때 집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 너무 적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이런저런 부업을 하셔서 돈을 버셨었죠. 한 푼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고요. 절약의 달인이셨습니다. 주위에 정말 대단하다 혹은 지독한 구두쇠다 이런 소리를 해대곤 했었죠. 그걸 어머님 모두 칭찬으로 받아들이시곤 더욱 아껴서 사셨답니다. 어머닌 중학교까지만 나오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로 따내셨고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머니 또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자라나셨습니다. 특히나 아들이면 모를까 딸은 공부를 길게 시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옛날 사고방식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기도 했고요. 외갓집이 어렵고 궁핍했지만 외삼촌들은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거든요. 그 누구도 외삼촌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어려울 것 같다는 소리를 안 했었다고 하네요. 반면에 어머니는 진작부터 고등학교는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바 있었고요. 중학교까지만 나오신 뒤에 일을 다니시며 돈을 벌어 생계에 보탬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고작 그 어린 나이에도 공장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랬었다네요. 아유,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지. 나만 억울하고 힘들다고 할 것도 없었어. 왜냐면 일하러 가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도 꽤 수두룩했거든. 다들 그렇게 살던 시절이야.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시절이었기에 다 괜찮다는 듯 그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고 해서 학교 대신에 일터로 가서 모두가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긴 했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신세 한탄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타고나신 천성이 그러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거의 없으셨었고요. 어머니의 무던하고 긍정적이고 강인한 태도와 정신은 제가 자라는 동안에 많이 보고 배우자 했던 귀감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부모님은 두 분 다 쪼들리는 형편에서 자라나신 분들이었지만 워낙 야무진 분들이어서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셨고 서로를 만나 가정을 꾸리신 이후엔 본격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일념하에 의기투합을 하셨던 천생연분이셨어요. 가난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잖아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남들보다 더욱 몇 배로 힘든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만 들게 만드는 것이 가난인데, 부모님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치켜든 고개를 절대 내리시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렇게 전 어렸을 적에 잘 사는 다른 친구들의 집보다 비록 저희 집이 형편이 좀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며 노력하시는 분들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부모님의 둘째 딸이에요. 첫째는 제 친정 언니죠. 언니와 전 4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생일이 빨라서 학년상으로 따지면 5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진아, 여기 봐봐. 동생 너무 예쁘지? 누구 동생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까? 우리 수진이 동생이네. 안 예쁜데? 귀엽지도 않은데? 아유, 수진아, 왜 그래? 네 동생이잖아. 예쁘고 귀여운 우리 수진이 동생. 이 세상 딱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수진이가 앞으로 동생 많이 이끌어줘야 돼. 우리 수진이 똑똑하고 의젓하니까 귀여운 동생한테 언니로서 역할 잘해줄 수 있지? 싫어요. 나 언니 역할 안 할래요. 뭐 왜? 얘가 왜 이럴까? 응? 이유가 뭐길래? 엄마한테 말해봐. 나 동생 싫어요.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 칭찬 듣는 거 원래 다 내 건데 동생이 다 뺏어갔잖아요. 동생 싫어요. 나 동생한테 언니 역할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동생만 예쁨 받고 귀염 받는 것 같아서 심통났었구나. 그럴 수 있지. 수진이 너도 어린데 충분히 동생 질투할 수 있어. 엄마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는 언니의 질투심 앞에서 그저 흐뭇하게 호호 웃어 넘기셨다고 하네요. 어린 나이 그 시절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쏠린 가족의 관심 때문에 삐쳐서 질투심을 느끼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매가 함께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믿으셨었고요. 반은 맞았지만 반은 아니었습니다. 야, 박수영. 너 그 머리띠 뭐냐? 못 보던 거다? 이거? 새로 생겼어. 나도 오늘 처음 써본 거야. 용돈 받은 걸로 산 건 아니겠지? 너 돈 없잖아. 근데 머리띠가 갑자기 어디서 났어? 아니, 내가 산 건 아니고 받은 건데. 왜? 나 혹시 머리띠 쓴 거 이상해? 진짜로 이상해. 안 어울려. 유치하게 무슨 리본이야? 그래? 그치만 이거 다음 주에 멀리 전학 가는 친구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서로를 기억하자고 추억으로 남기는 기념품이야. 아우, 기념품은 무슨. 하여간 진짜 유치해. 넌 리본 같은 거 안 어울리니까 하고 다니지 마. 다들 속으로 너 비웃을걸? 정말이야? 학교에서 머리띠 예쁘다 소리만 듣고 왔는데. 겉으로 말로만 그러는 거지. 넌 그런 것도 구분 못하냐? 일부러 너 놀리려고 머리띠가 예쁘다느니 그런 소리 한 거야. 그래야 네가 그 머리띠 계속하고 다니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테니까. 뭐라고? 그랬구나. 너무 당황스러워. 난 언니가 말해주기 전까진 전혀 몰랐어. 내가 말해줘야만 네가 아는 게 어디 한두 가지냐? 됐으니까 알아들었으면 그 머리띠나 벗어. 진짜 안 어울려서 못 봐주겠으니까. 알았어. 전 어려서부터 성격이 순하고 얌전한 편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언닌 여러모로 새침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께서 그 언젠가 저희 자매를 두고 비교하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 인상 깊어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건 바로 언니는 톡 쏘는 사이다 같고 전 구수한 보리차 같다고 하신 것이었죠. 사이다와 보리차 너무 극과 극이죠. 그것만으로도 저희 자매의 차이점과 각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급에서 유독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가 전학 가기 전에 저에게 머리띠를 선물해 줬던 건 소중한 추억인데요. 언니가 저에게 핀잔을 줘서 전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들은 다음 머리띠를 벗게 됐었죠. 당연히 소중한 것이니까 제가 아끼는 것들을 모아두었던 보물상자에 고이 뒀었는데요. 얼마 후에 언니가 그 머리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언니, 그거 내 머리띠 아니야? 네가 안 하고 다니길래 내가 잠깐 써봤어. 그거 내가 보물상자에 넣어뒀는데 어떻게 알았어? 왜 남의 물건을 뒤진 거야?
얘 웃긴다. 남의 물건이라니 네 거 내 거 이런 게 어딨어. 어차피 안 하고 다닐 거면 나라도 쓰는 게 낫지. 나한테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해. 그리고 난 언니가 리본 머리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 안 쓰고 다닌 건데 왜 언니가 쓰고 다니는 거야? 난 어울리니까 그렇지. 너랑 다르게 난 리본이나 레이스 이런 거 잘 어울리잖아. 그럼 난 뭐가 어울리는데? 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거. 그냥 단순한 게 제일 잘 어울려. 치렁치렁 뭐가 달린 건 너한테 진짜 안 어울리고 다 우스꽝스럽더라. 언니가 깔깔 웃는 모습 앞에서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웃기기라도 했던 건지 언닌 절 향해서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배꼽을 잡고 있었거든요. 침울하고 기가 죽어서 무안해지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을 뒤져서 가져간 뒤에 쓰고 있는 것보다도 제가 리본같이 예쁜 장식은 전혀 안 어울리고 우스꽝스럽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 민망해서 더욱 크게 다가왔었던 거예요.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듯 싶네요. 언니가 저의 리본 머리띠를 가지고 싶어서 탐이 나서 일부러 얍삽하게 굴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후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더랬죠. 순진하고 셈이 많은 절 꿰뚫어보고 언니가 그런 작전을 세우는 건 옛날에 종종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계략에 아둔하게 매번 넘어가서 언니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전 뒤늦게 씁쓸한 입맛만 외롭게 다시는 과정들이었네요. 수진아, 너 혹시 그거 수영이 머리띠 아니야?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수영이가 자기 안 어울린다면서 저 하고 다니라고 줬어요. 그래? 아이고, 네가 동생 거 뺏은 건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것 같은 모습들을 몇 번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이상으로 언니를 추궁하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매번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언니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제 입장에선 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언니에게 괜히 대항해봤자 저만 결국은 손해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참고 양보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언닌 너무나도 당당하게 굴고 전 억울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어머니로서도 그냥 의심만 하시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나이가 들고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언니는 질투심이 많았어요.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난 듯 싶네요. 동생이라는 존재가 본인에게 가야 할 관심을 일부 빼앗아 가니까 언니의 입장에선 그것마저도 싫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욕심도 많은 편이었고요. 가정 형편이 뻔히 안 따라주는 걸 알면서도 유행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갖고 싶어서 어떨 줄을 몰라 했었고, 값비싼 인형놀이 장난감 세트도 언니는 그렇게나 가지고 싶어서 오만 발광을 다 떨었었죠. 반면에 전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그냥 입고 신고 쓰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별다른 욕심 없었습니다. 크나큰 불만도 없었고요. 그래서 언니가 때마다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 울상짓는 모습을 마주하는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너만 없었으면 그럼 내가 외동이니까 지금보다 가지고 싶은 걸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네가 태어나서 너한테도 돈이 드는 거잖아. 나한테만 왔어야 할 돈인데.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저한테 냈던 신경질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언니는 새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돋보일 수 있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본인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지갑을 소극적으로 여시자 당황했던 거죠. 중학교 생활 첫 시작에 딱 필요한 것들만 부모님은 사주고자 하셨고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앞으로 차차 사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사주지 않겠다며 못을 박으셨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언니는 씩씩거리면서 탓을 저에게 돌렸던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언니는 외동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괜히 태어나서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던지 몰라요. 울컥해서 앞으로는 언니와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속으로 다짐까지 했었죠. 물론 그 다짐은 순간에만 유효했을 뿐 지켜지진 않았지만요. 그렇듯 언니는 거침없이 저에게 뭐든 말을 다 퍼붓는 성격이었고 전 그걸 다 듣고도 화를 혼자서 속으로만 억누를 뿐이지 언니에게 맞받아치고 들이박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석은 말이죠. 언니가 부모님 앞에선 제 앞에서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낮게 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에게 좋은 언니, 착한 언니는 아니었는데요. 부모님에겐 종종 고집을 피우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제외하면 제법 착하고 명랑하고 발랄한 큰딸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제 앞에서만 그 포악함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었던 것이고 부모님 앞에선 어느 정도 조절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 저에게 불행이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쁘고 귀여워서 언니의 질투를 샀는가 따져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니에 비하자면 저는 외모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사진으로 봐도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제가 어렸을 적에 어여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정말 깜찍한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얼굴에서 깜찍함이 사라지더니 수수한 인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라면 모를까 제가 생긴 것 가지고 언니의 질투를 살 군번은 전혀 아니었고 자랄수록 언니 쪽이 예뻐졌어요. 약간 새초롬한 느낌으로 청순한 외모의 소유자가 언니였고요. 2차 성징을 거치면서 팔다리도 길쭉해졌습니다. 체형 자체가 늘씬했어요. 피부도 잠깐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항상 좋은 편이었고요. 저는 언제나 얼굴에 기름이 도는 피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곤란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언니는 외모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본인보다 못한 제가 작은 것 하나라도 누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던 듯 싶네요. 나보다 못생긴 게 제가 왜 저걸 가져? 가져도 내가 가져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만 보면 뭐든지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좀 특이하죠. 언니는 잘할수록 외모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만큼 듣는 칭찬도 같이 늘어갔습니다. 밖에서 외모 얘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던 언니였죠. 그런데 집에선 일절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눈엔 언니가 안 예뻐 보였다는 게 아닙니다. 두 분도 언니가 예뻐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예쁜 큰딸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도 하셨었고요. 하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전부였고 동생인 저보다 더 특별 대우를 부모님이 안 해주셨다는 것이 언니의 입장에선 불만이었던 거예요. 특별하다는 걸 항상 확인받고 싶은데 본인의 눈엔 못나 보이는 저와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확연히 첫째가 훨씬 더 예쁜데도 부모님은 눈길을 둘째와 공평하게 두신 분들이었죠. 언닌 그걸 너무나도 싫어했고요. 부모님을 지나치게 고지식한 분들이라고 언니는 그렇게 여겼고요. 대신에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하고 매사에 열심히인 분들이시니까 차마 함부로 덤벼들며 싸가지 없게 따질 엄두는 언니가 못 냈죠. 집에 돈이 없다고 짜증을 내기엔 아버지가 기술을 배우셨던 끝에 얻어낸 정규 일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가 종종 부업을 하시며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계셨으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부모님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모른 척하지 못해서 함부로 굴지 못했으니까 속으론 맨날 툴툴대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속내를 제 앞에선 드러냈던 것이고요. 제가 싫은 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걸 저 혼자 묻어두고 참아내는 것을 언니가 뻔히 알고서 그렇게 군 것이었죠. 이런 언니와 저의 학창시절 모습이 얼마나 달랐을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언닌 사춘기 중학교 시절을 공부는 뒷전으로 미뤄둔 뒤에 교우관계와 이성교제에 할애하며 완전히 그쪽에만 빠져 있었고요.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학업 관련된 것엔 조금 예민하시고 엄한 편이었거든요. 두 분 모두 자란 환경이 유복했다면 학창 시절의 공부를 더 오래 열심히 해봤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게다가 자식들이 잘 되길, 잘 살길 이것만 바라보시고 사실 좋은 미래를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럴 테지만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이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셨어요. 그런 일념에서 학업이 빠질 수야 없었죠. 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가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수진,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어디 엄살 떨면서 우는 거야? 넌 더 혼나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야.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얄밉고도 제가 절대 함부로도 대들 수 없는 존재인 언니가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엄청나게 혼나는 모습은 당시 저에게 놀라운 충격을 선사해줬죠.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의 편이었으므로 언니가 불쌍하고 안 됐다는 기색을 하시면서도 끼어들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실컷 혼이 난 언니는 그날 아주 오열을 했었고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모았던지 모를 언니의 온갖 화장품들을 어머니의 손에서 죄다 박살이 났고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어요. 어머니는 아예 학교에 찾아가셔서 언니의 담임 선생님께 우리 애가 또 학급의 공부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봐주지 말고 무조건 엄하게 혼내주시라 읍소를 하셨습니다. 관심을 받는 걸 워낙 좋아했던 언닌 학교에서도 당연히 제법 유명 인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남기셨다는 일환 꽤 퍼지게 됐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 일화를 전해 들었으니까요.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는 건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있지도 않았었죠. 왜냐하면 언니가 다니던 중학교에 제가 들어가야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전부터 전 언니의 것들을 죄다 물려받는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옷은 죄다 언니가 입던 것들 투성이었죠. 자린고비 어머니는 아직 멀쩡하다 싶은 건 절대 안 버리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전 어머니에 비해서 확연하게 새 것을 못 가져보고 자랐었는데 그런 제가 아주 가끔 저만의 새로운 물건을 가지는 것마저 언니는 눈을 부라리며 질투를 하고 난리를 쳤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당연히 중학교는 언니가 나온 곳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복이 잘 안 맞아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네요. 언니가 세탁소에서 자기 멋대로 교복을 수선해 놨던 바람에 디자인이 아주 요상했거든요. 언닌 체구가 여리여리해서 몸통이 좁았거든요. 여자 모델들을 보면 뼈대가 가늘잖아요. 언니도 체형이 그랬는데 전 뼈대도 좀 두꺼운 편이었고 약간의 등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몸매에 맞춰진 교복은 저에게 너무 불편했죠. 졸업생들이 교복을 물려주는 캠페인 같은 게 그때 생겼었는데 결국 전 그걸 통해서 제 교복을 구했었습니다. 저에게 그럭저럭 잘 맞는 걸 구할 수 있었고 만족했었죠. 부모님은 다행이라고 여기셨고 뭐든 불평불만 없이 다 잘 받아들이는 절 성숙하고 대견한 딸로 바라보셨어요. 다만 언닌 코웃음을 치며 절 비웃었고요. 어떻게 내가 입던 교복이 몸에 안 들어가요? 너 몸매 관리 신경 써서 잘해야겠다. 떡대도 있는데 살까지 찌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 남자들한테 인기도 아예 없을걸? 언니 교복 입으려면 입을 수야 있는데 그냥 불편했을 뿐이야. 넌 무슨 말이든 항상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얼버무리는 버릇 있는 거 알지? 떡대 있어서 살찌면 큰일인 게 사실인데 아닌 것처럼 은근히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건데. 언니 정말 성격 너무 피곤하다.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성격이 피곤해? 이게 싸가지 없이 언니한테 대들어? 야, 박수영. 네가 못난이 찐따니까 내가 언니로서 일부러 말도 붙여주고 상대해주는 건데 너 어떻게 그것도 몰라보고 성질을 부리냐? 아니,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는데
언니 마음대로 해. 이게 중학생 됐다고 네가 다 큰 거 같지? 너 지금 성질 부린 거 나중에 다 크고 나면 후회되고 엄청 창피할 거야. 전 그 말을 그대로 언니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중학생이 되면서 확실히 머리가 크게 된 전 언니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성향 자체가 확연히 다른 자매라는 걸 더욱 느끼게 됐었죠. 언닌 저더러 재미없는 찐따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으나 실상 제가 학교에서 친구가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매번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느라 바쁠 지경이어서 이런저런 어머니는 신기해하며 흐뭇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수영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쩜 이렇게 인기가 좋아? 다들 수영이랑 놀지 못해서 난리인 것 같네. 제가 절대로 튀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항상 무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누구라도 편하게 대화하고 어울리기에 좋았던 데 싶어요. 어렸을 땐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죠.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활달한 언닌,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는 친구들과만 어울려 놀았고 싸웠다느니 편이 갈라졌다느니 뭐 이런 일들로 요란하게 굴며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전 그런 법 없이 조용하게 교우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언니의 눈엔 예쁘지도 않고 조용한 제가 찐따로 보이는 모양이었지만 학창시절 내내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우정을 이어간 저였답니다. 반면에 언니는 중고등학교 때 요란스럽게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과 성인이 된 이후에 다 연락을 끊었어요. 이런 부분도 자매가 상반됐죠. 공부엔 관심이 없었고 꾸미는 것과 노는 것,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언닌, 그나마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해 공부를 한 끝에 아주 무난한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거긴 여대잖아. 여자들밖에 없는데 무슨 재미로 다녀? 이제 나이도 성인이 됐으면 신나게 놀 게인데 당연히 남자들이랑 학교 생활하고 싶지. 여자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건 딱 질색이야. 여댄 가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에 지원을 했던 것이 대학 합격 비결이기도 했던 언니였기 때문에 해당 전공이 일반적인 취업 시장과 썩 그렇게 잘 들어맞진 않았죠. 취업과 연결되기 좋은 학과들은 워낙 입학 경쟁률 자체가 높았으니까요. 아무튼 언니는 학비를 날려먹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살벌한 경고를 아예 무시할 수 없었던 건지 최소한 시험 기간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시험이 코앞에 닥쳐 있지 않을 땐 미팅이나 다니고 소개팅이나 받으러 다니기 바빴으며 성적 관리는 썩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겉멋이 들어서 웬 유학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었고요. 공부를 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를 휴학하고서 해외에 놀러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말로는 유학이라고 포장을 해서 가족 일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폭발하셨고요. 안 되겠다. 너 그냥 이제라도 학교 그만둬라. 다 때려쳐. 네? 그렇게 대학 졸업장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이미 3학년인데 학교 그만두라뇨. 말도 안 돼요. 이미 3학년인데 해외여행 겉멋이나 들어서 휴학하고 놀러 가겠다는 건 말이 되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네가 네 돈으로 직접 다녀온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건 당연히 집에서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죠.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 진짜로 의욕 있고 열의가 있다면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마련했어야지. 아버지의 일침 앞에서 언니의 입은 조개처럼 다물렸습니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알아서 하라는 부모님의 청천벽력이 떨어지자 언니가 징징거리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었고요.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언니가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과연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절 향해 큰딸이 말썽이라도 작은딸이 차분해서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언니는 눈을 부라리며 절 한껏 째려봤습니다.
마치 저더러 나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눈빛이었죠. 생각해보면 전 항상 가만히 있었고 먼저 와서 절 건드리는 건 언니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차차 자연스레 여러 깨달음이 찾아왔던 저였는데 그래서 클수록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전 저대로 알아서 행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 언니가 나온 대학보다 약간 수준이 더 좋은 곳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절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언니는 절 비웃었어요. 넌 이제 남자 만나긴 글렀다. 제가 입학한 곳은 여대였거든요.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애교스러운 것도 아닌데 여대를 갔으니 대학교 시절에 불타오르는 연애는 이미 끝난 것이라면서 언니가 절 향해 깔깔거리며 실컷 웃었더랬죠.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연애에 꼭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전 오히려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여대를 다녔지만 1학년 땐 정말이지 단체 미팅을 비롯한 각종 주선들이 들어와서 골치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여대라서 오히려 다른 학교의 남학생들과 단체로 만나본다든지 이런 게 너무 활발했던 것 같아요. 언니의 예상은 빗나갔던 것이었죠. 저는 꽤 이름이 알려진 여대여서 취업률이 좋은 인기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성적도 제법 관리를 잘했습니다. 4년 다니면서 딱 한 번 장학금을 탄 적도 있었네요. 제가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있었을 때 언니는 결혼한다고 했었습니다. 고작 1년도 안 만난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황당해 하셨었고요. 상대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출신이었습니다. 엄청 겉멋이 들어있던 남자였었죠.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언닌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며 그 남자에게 빠져들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참고로 그때 언닌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나 계약직이었어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면 회사 수준을 확 낮춰서 봐야 했었죠. 언닌 대학을 더 잘 갔어야 했다. 성적 관리도 신경 써야 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본인의 대학 선배가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걸 보고서 눈이 돌아갔고 생각이 바뀐 모양이었어요. 그 언니 학교에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여왕이면 그 언닌 시녀 정도였는데 결혼 하나만 좀 잘한 거 가지고 다들 그 언니 부러워하면서 선망의 눈길들을 보내다니. 다들 이젠 그 언니 얘기뿐이잖아? 언닌 또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에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런 언니에게 허세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남잔 매력적인 신랑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암만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연예인 인맥이 있다고 해도 수상쩍은 술집 같은 걸 운영하는 남잔 사위로 받아들이기가 달갑지 않다면서 반대하셨고요. 대학 잘 나와서 직장이나 잘 다니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 훨씬 더 낫다고 하셨고요. 언닌 부모님의 반대에 엄청 삐쳤지만 곧 상황이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양다리를 걸친 게 딱 드러났던 거예요. 뒤통수 맞은 언닌 당연히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몇 달이나 지나서 그 남자가 언니에게 연락을 하고 불쑥 찾아오고 막 그러더니 다시 만나달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집요하고 무서울 정도였어요. 어찌저찌 간신히 잘 떼어놓긴 했었는데요. 그 남자가 다시 만나달라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것 때문에 언닌 충격받아서 한동안 숨죽이며 지냈었죠. 그러다가 대학 동기 한 명이 아주 건실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수많은 축하를 받자 언닌 그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조건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걸 따르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언닌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었죠. 결혼 문제를 느긋하게 바라본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런 건 언니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고 살아갈 생각보단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의지하며 살 생각이 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전 제 자신이 매사 열심히 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전 원래 생각하는 방향이 그러했어요. 부모님과 정말 닮아 있었죠. 대학 졸업 전에 어학 점수도 땄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취업 준비를 만반으로 갖췄었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통장에 소액이라도 항상 조금씩 넣고 저축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고요. 명품이나 메이커 그런 거 안 따졌고 대신에 가성비를 따지는 걸 좋아했었네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자세,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가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제가 모두 흡수하면서 자란 것이었어요. 목표를 삼았던 직장에 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대단히 잘나고 멋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직무, 복지, 각종 환경 같은 게 그 직장엔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했죠. 그래서인지 초기 적응엔 힘들었지만 그 구간만 지나니까 대체로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난 네가 취업 그것보단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아쉽다. 거기 급여 수준이 은근히 별로지? 연봉 협상은 때마다 잘해준다고 그러니? 초봉부터 높은 편이고 야근 문화가 일절 없는 곳이라고 알려줄까 하다가 괜히 질투사면 저만 또 피곤해지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부모님은 굳이 제가 받는 급여 수준을 언니에게 정확히 일러주실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언닌 제가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으니 언니의 콧대가 하늘을 찔렀었죠. 형부가 명문대를 나온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엘리트가 다 들어오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이유 알겠어. 이렇게 똑똑한 사위가 생긴다니. 아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야.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언니가 여태 자잘하게 마음고생을 시키는 자식이었지만 결혼은 이렇듯 멀쩡하게 좋은 상대를 만나서 잘하게 됐으니 그것 하나로도 아주 만족스럽다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에 언닌 입가에 연신 실룩거리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추질 못했었고요. 문제없이 평범한 집안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이만하면 1등 신랑감이었던 형부였는데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형부의 지인들로 보이는 하객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바 있습니다. 진짜로 유명했었는데 결혼은 예쁜 여자랑 하네?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그러나 보다. 저 녀석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 성격 음침한 찌질이의 왕따였는데. 지금은 번듯하게 살고 있는 형부였지만 과거의 모습이 좀 달랐나 보더라고요. 전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모른 척 조용히 넘겼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중요했으니까요. 과거가 못났다고 한다면 잘나진 현재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형부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여겼던 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니와 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졌고 좀 멀어졌던 자매였는데요. 그래서 결혼한 언니와 제가 자주 연락한다든가 얼굴을 본다든가 그럴 일이 딱히 없었어요. 야, 너는 네 형부의 반만큼만 되는 남자 데려와도 성공하는 거야. 언니가 그런 식으로 우쭐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었고요. 언닌 제가 결혼도 잘 못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실상 전 조용히 연애 중이었습니다. 괜한 참견을 받는 건 사절이라 언니에게 안 알렸을 뿐이었고요. 전 남편과 알고 지낸 진 3년, 연애한 진 2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양가에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뭐든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해내는데 결혼은 얼마나 더 신중하게 결정했겠냐고 하시면서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었네요. 절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했어요. 따뜻한 환대를 받은 남편도 너무 기뻐하며 좋아했었고요. 시댁에서도 상황은 매끄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찍 귀농을 결정하셔서 먼 지방의 시골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인지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두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찬성이니까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한박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인자하고 수더분한 분들이라 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되고 행복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바로 신혼집 장만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이었어요. 최고로 마음에 드는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예식장 예약도 날짜가 한참 남았었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차근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투룸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었고요. 거기가 아예 신혼집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새집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참, 우리 드디어 커튼 새로 달았거든? 너 그거 보러 올래?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디자인이야. 아, 전에 집 구경 갔을 때 언니가 커튼 얘기했었지. 그걸 이제 달았구나. 하도 인기가 많아서 예약 주문했다고 그러길래 궁금하긴 했는데. 그럼 보러 갈까? 너 시간 될 때 제부랑 둘이 같이 와. 안 그래도 네 형부가 언제 한번 두 사람 같이 초대해서 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근에 그랬었거든. 그럼 일정 봐서 평일에 저녁으로 먹으러 가볼게. 주말에는 언니랑 형부랑 거의 놀러 다닌다고 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빠. 이래서 안정적으로 돈 잘 버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여잔 행복한 건가 봐. 너무 갖고 싶었던 커튼 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보기만 해도 좋아. 아참, 근데 내가 너무 너한테 배려가 없었나? 괜히 넌 인테리어도 잘 모르는데 유행하는 커튼이나 보여주고 제부는 공사판 다닌댔나 뭐랜다. 그런 사람인데 번듯하게 직장생활 잘하는 네 형부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네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얘. 공사판 아니고 정확히는 타일 시공하러 다니는 일이야. 아 맞다. 타일 붙인다고 했었지? 그거 막노동이잖아. 어떡하냐?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안 벌리겠네. 너 남편 믿고서 일 때려치우는 여자 못 되겠다 얘. 네가 직장생활 못 그만두고 계속 돈 벌어야지 뭐. 언니가 주절주절 헛소리를 하면서 또 으스대고 잘난 척을 하길래 전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어요. 사람이 평생을 참 한결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참에 드디어 언니에게 제대로 응수를 한 번쯤은 해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며 외면하지만 말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언니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는 일정을 잡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언니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것, 부부끼리 모이는 자리라는 것, 이걸 알고 부모님이 내심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저녁 먹기로 했다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너무 좋지. 저기 근데 수영아, 혹시 네 언니가 괜히 또 너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 중이긴 했어요. 언니가 전화로 벌써부터 집 자랑, 인테리어 자랑, 그리고 형부 자랑까지 해댔거든요. 뭐? 아유, 그랬단 말이야? 미쳐, 내가. 아유, 걔는 대체 언제나 철이 들까 모르겠다. 어머닌 탄식을 내뱉으셨어요. 사실 손바닥에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언니뿐만 아니라 형부도 이미 그때부터 기질이 좀 보인 상태였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너무 의식해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급급하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면 눈에 띄게 기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분이 별로라는 티가 표정에서 드러났었죠. 형부를 자주 본 것도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걸 내심 느끼셨으니까요. 제가 남편하고 언니랑 형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셨던 것이었겠죠. 어머니가 언니랑 따로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정보도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언니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언니가 준비는 다 해놨고 그냥 차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이전에 커튼 구경을 하자면서 절 잡아 끌었는데 표정이 왠지 안 좋더라고요. 야, 너 그게 사실이야? 뭐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연봉 4천 넘어? 난 네가 지금쯤 끽해야 3천 중반이나 받으려나 짐작했는데. 초봉이 3천 중반이었어. 지금은 4천 넘어. 집에서 전해 들었구나. 어머니랑 통화한 거야? 그래, 좀 아까 통화했어. 야, 넌 어떻게 초봉부터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제부가 돈 많이 번다는 거 그것도
진짜야? 태어나서 그렇게 당황한 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진짜를 가짜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실을 말해줬죠.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넋이 나가더라고요. 식탁 위로 상을 차리면서도 표정은 공허했고 가끔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과연 본인은 무엇을 해온 것이었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겠죠. 많이 민망했을 거예요. 정작 전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조용히 지내왔는데 본인만 혼자서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요란스레 지내왔던 게 이제 와서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언니가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있으니 대화를 주도하는 건 형부 쪽이었죠. 자꾸만 정치 경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역이 어쨌고 증시가 어쨌으며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그냥 얌전히 들었고 남편은 예의를 차리며 추임새까지 형부에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럴수록 형부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는데 본인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폼이 나는 지식인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하는 게 보였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참 사람이 눈치가 좀 없나 봐. 그치? 아이고 아닙니다. 형부는 일부러 넋살을 부렸고 남편은 깍듯하게 반응을 해줬죠. 그러자 형부는 저랑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약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공부 못했으면, 대학을 잘 못 갔으면, 취업을 잘 못했으면 지금쯤 마누라를 고생시키는 남자가 되어 있겠지. 남자라면 자기가 여자 하나쯤은 너끈히 챙기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제가 항상 고생이 많아. 남편이 변변치 않으니 아내인 제가 고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본인은 잘난 남자지만 제 남편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였고요. 제가 어리둥절했죠. 전 제가 항상 벌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 없고요. 이 사람도 워낙 성실하게 잘해요. 믿음직스러워요. 처제, 암만 성실해도 그렇지. 노가다가 뭐야? 타일공이라고 했던가? 내가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라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거 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남자라면 모름지기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형부는 타일공인 남편이 돈을 얼마 못 벌 것인데 그걸로 저축하면서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겠냐며 계속 혀를 끌끌 찼어요. 저희 두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우, 제발 좀 닥쳐. 타일공이 뭐가 어때서 그래?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3천 번다잖아. 제부가 타일공으로 3천 번대. 1년에 3천을? 한 달에 3천이래. 그러니까 입 다물어. 나 좀 그만 쪽팔리게 만들고. 언니가 붉어진 입술로 외쳤고 형부는 입을 쩍 벌리며 저희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매번 한 달에 3천을 버는 건 아니라고 정정을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순간 같아서 가만히 있었고 남편과 뜻이 통했죠. 머쓱하게 웃는 저희 모습을 보고 형부는 민망함으로 죽고 싶단 표정이 되더군요. 그 옆에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구나. 내가 잘 모르고 떠들었네. 너무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형부의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차마 더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냥 밥만 마저 다 먹고 나왔었네요. 수치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든 형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제법 고역이었거든요. 언니는 고개를 떨군 지 오래였고요. 으스대는 걸 좋아하던 언니 부부는 그날 알아서 자멸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부부는 원하던 위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었고요. 멋진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하는 저희 모습을 언니 부부가 멍하니 지켜봤네요. 제 시댁이 시골 땅부자라는 것이 알려졌을 땐 이제 아예 언니 부부가 모든 전의를 상실한 것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물론 그냥 조용히 제 생활을 할 뿐이었어요. 언니를 비웃으며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자 언니가 슬쩍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잘 지내보자는 신호를 보내오더라고요. 옛날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제법 차분해진 언니의 모습에
전 속으로 놀랐었고요. 미우나 고우나 저희 친언니인데 정말 개과천선한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누군가를 욕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겐 숨기지 못하는 악취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제 인생에도 그렇게 악취가 풍기는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종종 꼬이는 때가 있더군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그 인생들을 분리수거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쓰레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댁에서 동서들에게 죽을 것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역으로 시원하게 동서들에게 한 방 먹여준 이제 시집 온 지 7년 차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돼서 집안의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는데 저에게 훈장처럼 주어진 건 동서들의 괴롭힘뿐이었네요. 결혼만 하고 나면 별천지가 펼쳐질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동서들이라는 악역이 등장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굉장한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아졌거든요. 처음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해야 하나 서럽기만 했었는데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이제 속 시원하고 오히려 동서들을 제대로 골려준 덕분에 집안에서 맏며느리의 위엄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이제 동서들도 형님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 없게 됐으니까 저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흙수저, 낮은 학벌, 이런 것들이 꼬리표로 붙는 순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건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불행하게도 전 살아오는 내내 그 두 가지 꼬리표를 대롱대롱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야 많이 있을 테니까 가난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긴 더 하지 않을게요. 얘기해봤자 뭐 좋겠어요. 더럽게 힘들게 살았던 얘기 별로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괴롭기만 한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내내 병원에 누워 계시던 것밖엔 없어서 그게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사실 박복한 것으로 따지면 저보단 저희 어머니가 더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덮친 그 병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이모들까지 죄다 잡아 먹어버렸거든요. 엄마 내내 불안감에 떨면서 사셨대요. 나도 언젠가 같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거 아세요? 뭔 사이비 같은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내 앞에 불러들여진대요.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소리도 결국엔 즐거운 상황도 아니고 웃음이 나올 법한 상황도 아닌데 꾸역꾸역 웃다 보면 행복한 일들이 언젠가 눈앞에 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저처럼 상황이 많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더라도 꾸역꾸역 좋은 생각을 억지로 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또 좋은 일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튼 얘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샜는데 전 어머니의 병환이 결국 평생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불안과 걱정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이지 아프셔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맨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엄마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 곁에 앉아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엎드려서 잠들곤 했었죠. 자다가 중간중간 화들짝 놀라며 엄마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코 밑에 손가락을 스며시 대어보는 것도 제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인지 걱정이 많은 날은 자꾸만 제 코 밑에 손가락을 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에 따뜻한 숨이 닿는 걸 확인해야지. 아, 내가 지금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는 있구나. 나 아직 좀 더 버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하나 싶겠지만 이것도 웃지 못할 사연이죠. 여튼 그렇게 몇 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엄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였나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입술이 바짝 말라가지고는 소화가 또 안 되는지 일어나서 가슴을 퍽퍽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얼른 달려가서 엄마 등을 두드려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얼른 슈퍼에 나가서 사이다 하나만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도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식사를 하고 나시면 꼭 사이다를 밥대접에 잔뜩 담아가지고 시원하게 들이키곤 했었거든요. 전 그 옆에 앉아서 엄마를 내동 쳐다보고 있다가 밥그릇에 맨 마지막에 엄마가 저 주려고 남겨놓은 사이다 한 모금 그거 하나 얻어 마시고요. 엄마가 사이다를 사오라고 하니까 괜히 그때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코를 꼭 쥐고 슈퍼까지 사이다를 사러 뛰어갔던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이다를 한 캔 사다 드리니까 예전처럼 컵에 담아 시원하게 사이다를 쭉 들이키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면서 퍽퍽 치던 가슴팍을 편안하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에 드셨어요. 그걸 보고 저도 안심을 하고 평소처럼 엄마의 손을 주무르면서 옆에서 편안하게 잠에 들었고요. 그날은 간만에 엄마가 건강하던 시절의 꿈을 꾸었던 것 같네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꿈속의 엄만 너무 즐겁다는 듯이 박수를 치면서 막 웃고 계셨고요. 전 엄마가 전혀 안 아파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게 꿈인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꿈에서 오늘은 안 깼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이대로 잠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세차게 흔들어서 행복한 단꿈에 빠져 있던 절 잔혹한 현실 속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은영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잠에서 막 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저보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없어 보인다는 건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있는 병실에 이 병원에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모인 것 마냥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엄마는 평소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방금까지 분명 엄마의 손을 주무르면서 잠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의사들에게 둘러싸인 엄마의 모습은 어딘가 싸늘하고 뻣뻣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위아래로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엄마의 멍이 든 가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현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황급히 제 눈을 가려주셨어요. 제가 깜빡 잠에 들어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심정지가 왔었던 거죠. 그제서야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또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엄마의 모습은 사이다를 마시고 편안하게 잠이 든 그래서 꿈속에서의 아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으면 했는데 이런 모습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이 평생 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절 끌어안고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펑펑 우셨습니다. 괜찮을 거라면서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제 앞으로 훌쩍 끌어다 당겨놓은 것일까요? 어머닌 결국 그날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짧은 인생을 마감하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엄마가 좋아하는 사이다 한 잔을 먹여서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엄마 기일 때마다 상에는 잊지 않고 사이다를 올려놓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속 답답한 거 없을진 몰라도 그래도 엄마 좋아하는 거니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가시라면서요. 거기선 엄마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꿈속에서 봤던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겠죠. 이미 떠나버린 사람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사느니 그렇게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다. 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단 둘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어머니가 떠난 직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와 제 사이인 여느 모녀지간보단 꽤나 애틋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한 번 일을 하러 떠나시면 몇 번이고 집에 들어오질 않으시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절 친한 친구분의 집에 맡겨두고 가셨어요. 혼자 있는 딸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버지 딴엔 가장 믿을 만한 친구분에게 절 잠시 동안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어린 딸을 놔두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우냐고요? 제가 장난삼아 아버지에게 그래요. 남의 뒷조사를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라고요. 아버지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넌 크면서 절대 나쁜 짓 저지르고 살면 안 된다고. 법원에선 판검사가 최고일지 몰라도 이런 뒷골목에서 아버지를 이길 사람 없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흥신소를 하셨어요. 보통은 바람난 남편 잡으려고 아니면 회사에서 뭐 사고를 치고 도망간 사람 잡으려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을 잡으려고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이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 정말 아버지는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 생활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어다가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죠.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파탄 났어. 알고 있어? 뭐 잘난 직업이라고. 네 아버진 가정 파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너도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남의 약점 찾아가지고 쥐고 흔들어대는 게 뭐 자랑이라고? 덕분에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생겼어요.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바람난 내 남편 좀 찾아달라면서 거액의 돈을 내고 가신 분들 중엔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진 정보만 캐다가 줬을 뿐이고 잘못은 저쪽에서 저지른 건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 하지 하고요. 오히려 이걸 덮어놓고 모르고 살았으면 더 억울할 뻔했던 걸 아버지 덕분에 알고 잘 피하게 됐으면 되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막상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에게 가정 파탄범의 주범이라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아빠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거든? 우리 아빠는 그냥 사설 탐정 같은 사람인 거야. 바람은 니네 아빠가 피워놓고 왜 애꿎은 우리 아빠가 니네 가족 박살낸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 따져서 묻고 싶거든. 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왜 바람 피웠냐고. 왜 집 버리고 도망갔냐고. 자기 아빠한텐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애먼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아빤 저에게 늘 제발 참고 좀 살라고 무작정 화를 내지 말고 사람들 좀 들이받지 말고 조용히 좀 살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천성인가 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울컥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지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소리를 하면 뭐 어린애 입장에선 뭐라고 더 할 말 있겠어요. 자기 아빠가 바람 피운 것도 사실이고 쪽팔린 것도 자기 몫이니까 그냥 엉엉 울기만 하고 그러면 전 잘 혼내줬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마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를수록 겁이 없다고 하잖아요. 딱 그 짝이었네요. 조금씩 커가면서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마냥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멀리 일을 나가시면 절 며칠씩 가장 친한 친구분의 집에 맡겨두고 가셨다고 했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모, 이모부 하며 따르던 분들이셨거든요. 사연에서도 뭐 피가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그냥 그 호칭을 사용할게요. 그날은 이모부가 안 계시고 이모 혼자 집에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이모부도 마침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 있는 게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서 딱히 제 말동무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각자 방에서 시간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모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전업주부였던 이모는 남편을 따라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들어서 이쪽에 연고도 하나 없고 친구도 없어서 매일같이 이모부와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었는데 어딜 가시는 건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화장대 앞에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싶어서 제가 이모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방에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모부한텐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흥신소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쪽은 몰라도 그런 쪽은 이상하게 유난히 발달한 느낌이어가지고요. 화장을 하고 화장대에서 몰래 비상금으로 추정되는 주머니까지 챙겨들고 나가시는 모습만 봐도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는데 이모가 나가는 걸 절대 이모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얘기까지 덧붙이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모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의 부탁도 있고 용돈까지 받았으니까 이모부가 돌아오고 나서도 딱히 이모의 그 수상쩍은 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계속 마음에 찝찝한 구석으로 남아있긴 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그 일을 꺼냈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정말 이모가 그렇게 나간 걸 본 거야? 또 다른 거 뭐 봤어? 서랍에서 비상금 챙겨 나간 거랑 또 본 거 없어? 내가 본 건 정말 그게 다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내외가 더러운 치정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날 저의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 이모의 외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손님에게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연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결국 이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네한테 미안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국 자네 가정도 내 손으로 깨버렸으니 이젠 가정 파탄범 소리를 들어도 싼 거지 뭐. 생각보다 이모부는 그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질 못하셨습니다. 이모부는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왜 자네가 굳이 이렇게 들쑤시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젠 망신스러워서 집에서 가족들 볼 낯도 없다면서 펑펑 우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 일의 시작은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던 오래된 친구의 원망이 아버지께도 꽤나 충격이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흥신소 일을 정리하시고 이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보면서 저희는 원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와 지금 여기 경기도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됐죠. 워낙 수완이 좋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사를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으시는 분들의 연락이 종종 오는 것 같았지만 아버진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연락들을 단칼에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선 공장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요. 저 역시도 대학 진학엔 큰 뜻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시기들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렇게 원치 않게 이사를 오게 돼 어딘가에 마음 먹고 정착을 하기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뿌린 이력서에서 연락이 오는 곳을 아무데나 붙들어 잡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게 바로 남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얘기를 또 시작하면 이것도 웃겨요. 사람들은 완전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저에게 하거든요. 이렇게 먼지구덩이 속에서 사는 신데렐라가 대체 어디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단호하게 반박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었죠.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저와 회사를 물려받는답시고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 높은 직급 달고 들어온 저희 남편은 처한 환경만 놓고 봤을 땐 절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하늘과 땅 같은 거리감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렵게 만났다는 얘기를 물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뻔한 드라마 같지만 첫눈에 반해서 남편이 먼저 결혼을 하잡시고 졸졸 쫓아다녔다고. 전 그런 남편의 집안 환경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만난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다가 결국 못 이기는 척 마음을 받아주게 됐다고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따로 없죠?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이런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엔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댁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잠시나마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것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조차 깜빡했었던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잊은 거니?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너 정말로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누군가의 만남이 누군가에겐 죽고 싶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남편과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었네요. 별별 수모를 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님께선 낯이 익는다며 절 유심히 살피시더니 이내 제 직업을 들으시군 더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셨어요. 어머니 역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다시면서 저희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죠. 지금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라는 결혼, 죄다 뜯어 말리는 그 결혼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때 뭐가 그렇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간절했던지요. 울기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들어가서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잘 해보겠다 통사정을 하면서 겨우 받아냈던 허락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 당연히 시집가고 나서도 제가 제대로 된 대우 못 받은 건 당연지사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도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찌됐든 인생의 선배잖아요. 제가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나이도 훨씬 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요. 굳이 날 그렇게 깎아내려가면서 나를 낮춰가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후회하지 말잔 주의기도 하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받아낸 허락인데 무르기라도 할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꾸역꾸역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죠. 그치만 아직 결혼이라는 시댁이라는 세계에 발을 붙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그건 가슴속에 새기시고 명심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시댁에 들어갈 때부터 납작 엎드리면 난 앞으로 시댁에 남은 날들도 그렇게 평생 엎드려 살아야 한다고요. 잠시라도 고개 빼꼼 드는 날은 어디 감히 소리가 절로 날아들게 될 거라고요. 다 제가 겪어보고 당해보고 했으니 사연에서나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나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서서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시고 계셨을 때 그때 이 결혼을 된통 엎어버렸어야 맞는 건데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순간 제 결혼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꾸역꾸역 해야 하는 결혼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망혼을 제 손으로 선택한 것에 제 탓이 되어버린 거죠. 낯선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적응되지 않고 못 견디게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남편은 장남이잖아요.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가장 컸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절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시댁이 교묘하게 괴롭혔다,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전 그냥 웃어요. 누가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으로 기내 짧은에 자랑하고 비교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요. 그게 얼마나 저 자신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요.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것들을 다 합치면 책 10권 써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절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어요. 말로 하자면 다 할 수도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름대로 시댁과의 관계를 좀 좋게 풀어보고자.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서서 굳이 마음 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절절매고 있는 게 무술이 짓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니 여기서 더 분란 일으키진 말자는 심정으로 저도 그랬던 거였죠.
여튼 시댁과의 관계를 좀 좋게 풀어보고자 장이라도 봐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은 무슨 요리를 좀 해볼까요? 아버님 평소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그러면 두 분이서 제가 분명히 호칭까지 붙여서 본인을 부르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절 한번 쓱 보고 두 분이서 마치 제 얘긴 듣지 못했다는 것처럼 쏙 빼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앞에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돼버려요. 오죽하면 제가 목소리가 작은가?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하시는 얘기를 잘 못 들으시나 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보면서 발성 연습을 한 적도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여쭤봤잖아요. 들으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뭐 좋아하시냐고, 내일 저녁상에 뭐 차려야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선 자긴 정말로 못 들었다면서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저희 식탁이 아무리 커봤자 뭐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코앞에서 듣고도 그러십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었네요. 이거 사연을 쓰다 보니까 거의 뭐 제 성토대회나 다름없는데요. 시부모님의 고약한 신보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외식을 갈 때 은근히 절 빼놓고 가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아요.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과만 같이 살면 좀 좋게요. 남편 밑으로 시동생만 둘이에요. 매일같이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하는 일이 가족들 눈엔 영 성에 안 차겠지만요. 그 대가족들을 먹일 밥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고 식탁을 차리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땐 종종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은 거죠. 시동생들이라고 해봤자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죄다 연년생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아버님 회사 같이 다니고 있는 사이고요. 제 말에 요즘 뭐냐면요. 절대 못 벌고 누구 하나 형편이 떨어지거나 모자란 사람이 없단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다 같이 외식을 가면 어머님은 은근슬쩍 계산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던지 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밥은 맏며느리가 사야 하는 법이라나요? 저 시집와서 그런 법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네요.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 뭔데? 집에서나 밖에서나 가족들 먹여 살리게 바쁘게 움직여야지. 뭐하고 그렇게까지 민기적 서 있어? 빨리 가서 계산하고 오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대식구예요. 시부모님의 남편의 저의 시동생 둘까지 하면 6명입니다. 또 입맛도 어찌나 고급이신지 어중간한 식당 가시겠냐고요. 한번 그렇게 밥을 사고 나면 한동안은 외식하자는 얘기가 쏙 들어가게 돼요. 아마 제가 밥 차리기 싫어서 외식하자는 그 꼴 자체를 보기 싫으셨던 게 아닐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우매한 며느리가 뭘 알겠냐마는요.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는 게 가장 오래 가는 거라고. 또 그렇게 기분 좋게 밥 사고 나면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인데 한 번도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밥이라도 시댁에선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서운함이 폭발했던 건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동생들 빨래까지 산더미인 식구들의 빨래를 마치고 나서 겨우 작은 방에 들어가 숨을 돌리고 있는데 깜빡 잠에 들고 말았죠. 왜 그런 상태 있잖아요.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깬 것도 아닌 비몽사몽한 상태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작은 방문을 쓱 열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이셨습니다. 잠이 덜 깨긴 했지만 얼른 일어나서 무슨 일이시냐, 뭐 어디 나가시냐,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쓱 닫고 나가셔선 얘 잔다, 우리끼리 가자 이러시는 겁니다. 이미 잠에서 깬 제가 그 말소리를 뻔히 들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제 눈앞에서 그렇게 등을 돌리실 수가 있는지 싶었어요.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대충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나니까 9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일어났어?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어머님이 당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세상 곤히 자고 있다고 해서 나도 깨우지 말자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나가서 저녁 먹고 왔어. 그러니까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때 당신이 딱 잠에 들어가지고. 이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님 바본 건지 그렇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문까지 열어봤는데 잠기 밝은 자기 마누라가 못 일어날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거기서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누구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줄 아냐고 왜 사람이 치졸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애가 대뜸 왜 이러냐고 네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다고 저를 막 뜯어 말리시는데 그땐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까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저랑 눈 마주치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일어나서 여쭤보려고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문 닫고 나가셔서 저 잔다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저 떼놓고 식사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치졸하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괜히 이상한 오해하면서 이렇게 사람 서럽게 만들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자 저희 시어머니 또 펄쩍 뛰면서 남편과 시동생들한테 자기가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히 자는 줄 알았다고 많이 보이는 거짓말을 하십니다. 남편이고 뭐고 다 꼴 보기 싫어서 내일 밥은 알아서들 차려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방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 보니까 모여서 알아서 밥들 잘 차려 먹고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손 까딱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오해했다고 그러시더라. 우리가 뭐 그렇게 얌차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설마 며느리 밥 한 끼 사 먹이기 싫어서 자나보다 하고 문 닫고 나갔겠냐. 너도 어른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거 아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며느리가 돼서 문을 그렇게 쾅쾅 닫고 들어가. 어찌됐든 어젠 너희 시어미가 오해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풀거라. 집안이 시끄럽게. 그래도 꽤 미안하시긴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과가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 하나도 하기 싫으셔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 사과도 전달받아서 꾸역꾸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평소 같으면 싸가지 없다고 혀를 끌끌 찰 말투였음에도 찬바람 쌩쌩 불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도 그때 조금이나마 어머니랑 싸워둔 덕분에 한동안은 잠잠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동서들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니 시집살이도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더 지독한 인간들이 저희 집에 나타난 겁니다. 시동생들도 나이가 꽤 있었고 시동생들 같은 경우엔 장남한테 무조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얼마나 안 이꼽게 들렸겠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빼앗을까 하이에나들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맏며느리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모한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매일같이 구박만 받고 있는 것 같다. 옳았구나 잘을 냈다 한 거죠. 자기들은 부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며느리를 들여와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회사도 자기들이 물려받겠다. 이런 음흉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동생들이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시부모님께서 절 불편해하는 내색을 점점 더 깊게 내비추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혼처 자리를 알아보는 시동생들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는걸요. 어찌됐든 간에 시동생들이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닌 덕분에 꽤나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대기업 출신인 건 물론이고요. 학벌이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전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시리 기가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된 이 두 동서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괜시리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대학 나와서 통하는 게 많겠어요.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겠네. 어머 형님, 고졸이라고 듣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 안 가보신 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어도 못 마주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우, 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큰형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가지고 그냥 설명 좀 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뭐 무시하려고 그런 건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제일 가는 인류 대학이라고 하죠. 아무리 그런 초인류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인성까지 가르쳐서 졸업시키진 않는 모양입니다. 동서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괜시리 농담을 던졌다가 막내 동서가 툭 던진 돌에 또 무지몽매한 저라는 개구린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으니까요. 저 한 번도 대학 안 나온 거 후회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제가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간다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건 물론이고 제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동서들한테 쉽게 무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집와서 이제 막 우리 집 식구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절 무시하는 꼴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듣자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이야. 동서가 하는 얘기 꼭 학벌 가지고 날 무시하는 투로 들려가지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은 한 집안 식구인데 그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생각해? 초장부터 굽히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굽히고 사는 수밖에 없다. 동서들한테도 처음부터 만만한 모습 보여주면 계속해서 날 무시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이번엔 꽤나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시동생이 자기 형 눈치는 꽤나 보는 편이어서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사과하라고 옆구리를 찌른 덕분에 그 자리에서 동서들의 사과는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에서 매일같이 동서들의 작은 동문회가 열리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대학교 근처의 어느 카페 얘기, 대학교 도서관 얘기를 일부러 제 앞에서 하는 건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학벌을 그것도 서울대 동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절 차별한다는 건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이 찝찝한 날들 중 갑자기 둘째 동서가 저에게 먼저 건강검진 받을 때가 안 됐냐면서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형님, 막내 동서랑 저도 마침 건강검진 받을 때 돼가지고요. 원래 저희 나이 땐 자궁 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검진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다 같이 종합검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때요? 형님도 같이 예약해드릴까요? 어쩐 일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나 싶어서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다가 얘기도 해서 공가 쓰고 미리 날짜를 빼두었죠. 남편에게도 그래도 동서들이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면서 정작 동서들이 저한테 무슨 망신을 주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랑까지 했다니까요. 남편도 그런 절 보면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재수 씨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고 보기도 좋다면서 안심을 했고요. 그렇게 동서들과 건강검진을 가게 됐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관부터 조금 당황하긴 했죠. 물론 저도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종합검진을 이렇게 척척 받을 정도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겠구나 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가격 보고 놀라셨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50% 우대니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걱정 없이 받으러 왔죠. 하마터면 촌티 낼 뻔했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동서들과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땐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계산을 할 때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신난 이유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개망신 당할 줄 동서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영수증이 잘못 찍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예약해준 동서들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검진을 50% 우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 혹시 서울대학교 동문이실까요?
저희 병원에선 서울대학교 동문분들 중에서 예약 당시에 회원 우대카드 제시하신 분에 한해서 우대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두 분께선 각자 동문 우대카드 적용으로 해서 할인 적용되신 거고요. 환자분께선 따로 제시해 준 게 없으셔서 우대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되물어 본 것만으로도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동문 맞으시냐, 회원 혜택 카드 있으시냐 몇 번이나 되묻는 간호사 덕에 프론트에서 혼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있는데 그제서야 두 동서가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깜빡했다고. 저희가 여기 병원이 서울대학교 동문만 할인되는 걸 깜빡하고 형님은 그냥 예약을 해버렸다고요. 예약할 때부터 카드를 제시해야 하지만 할인이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뻔뻔했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죠. 애초에 예약할 때부터 보여줬어야 하는 거라면서 누가 건강검진 같이 받으러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서들이 나 망신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형님, 무슨 피해의식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형님 건강 생각해서 같이 건강검진 좀 받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누가 들으면 저희가 무슨 집에서 형님 왕따라도 시키는 줄 알겠어요. 저희 서운해요, 정말. 제가 그런 동서들에게 가운 집어던지고 저도 이젠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확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수준 떨어져서 상종도 하기 싫어 하고요. 순간 당장이라도 뒤돌아서 저 둘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많은 데서 대판 쌈박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제가 달려간 곳은 바로 친정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선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찾아온 딸을 보고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놀라셨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그동안 동서들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부잣집에 딸 시집 잘 보내놨다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놈의 집구석에서 그런 취급이나 받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꾹 참아왔던 거였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건 됐어요. 그 두 동서들은 제가 제대로 코 좀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지 왕년에 잘 나가는 흥신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골목에선 아버지가 검사라고 판사라고 하시면서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분명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대는 그 동서들도 털어서 나오는 거 없겠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확실하게 좀 털어주세요. 동서들 망신 줄 거면 뭐든지 좋으니까 전부 다요. 제 말에 아버지는 알겠다면서 우선은 집에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알아보고 은밀히 전달을 해주시겠다면서요. 하루 이틀 아무리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봐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동안 아버진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동서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갈퀴로 낙엽 모으듯이 모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체 어떻게 동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낼 수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에요. 나중에 제가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되면 정말로 아버지에게 다시 사설탐정 사무소를 열어드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 지 정확히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퀵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배달된 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열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절 그렇게 무시했던 그 동서요. 학벌 가지고 그렇게 씹어댔던 그 두 사람이요. 사실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 반전이 숨어 있을 거라곤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사실 대학 중퇴 출신인 건 물론이고 다른 대학도 아니고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는 것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이 술집에서 일할 당시 진한 화장을 하고 생판 모르는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었던 주제에 온 가족을 속인 걸로 모자라서 여태까지 날 무시했나 싶고요. 아버지가 작성해 놓은 문서들을 확인해 보니 그래요. 술집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당시에 거액을 가지고 있던 대형 물주를 물게 되고 그 돈으로 서울대 학생의 신분을 사서 여태 서울대 학생인 척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건 역시 전부 다 그때 술집에서 만나게 된 그 대형 물주의 연줄 덕분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신분까지 속이고 각자 결혼까지 해서 집안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 물주도 노발대발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그 소재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를 알려달라고 했다나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까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똑같은 상자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동서들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 동서들에게도 똑같이 배송됐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두 동서가 얼굴이 새파래져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울고불고 제 팔 붙잡고 빌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님, 이것만 비밀로 해주시면 저희가 형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형님 돈 필요하세요? 죽을 때까지 비밀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매달 형님 계좌로 몇백만 원씩 쏴드릴게요. 별 일도 아니잖아요. 형님이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형님, 저희 이제 그런 일 절대로 안 해요. 저희도 진짜 떳떳하게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형님만 도와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발요, 형님. 사람 괴롭히고 씹고 하는 게 수준급이다 했더니 너네 아주 경력직이었구나. 이렇게 뻔뻔한 과거 숨기고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따위밖에 안 되는 주제에 감히 날 무시하려고 들어? 사람을 깔볼 생각을 했을 땐 더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각오를 했어야지. 잘 지켜봐. 내가 너네 어떻게 짓밟아 주는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울고불고 저에게 매달리는 동서들을 뿌리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모두 불러앉히고 전 아버지에게 받은 자료들을 가족들 앞에 척하니 펼쳐놨습니다. 가족들이 여태 학벌이라는 그 껍데기에 속아서 어떤 사람들을 물고 빨고 했는지 말이죠. 시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쥐고 동서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시댁은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됐어요. 맏며느리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 고소해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동안 절 무시했던 가족들이 결국 그 잘난 학벌과 잘난 배경에 속아서 호되게 당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고 고소하던지요. 기사의 대서특필 될 감인데도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최대한 이 얘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하고 계신 모양인데 맏며느리씩이나 되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걸리면 호되게 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꼽 잡을 정도로 속 시원한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공유하지 않고 저 혼자만 끌어안고 살 수 있겠어요?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 시키는 분들 이 얘기 듣고 나한테도 언젠가 그 부메랑이 제대로 날아들어와서 우리 동사들처럼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이 뒷골목에 판검사일지도요.